안녕하세요. AWS 강의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AWS를 공부하시는 분들 혹은 AWS를 공부해서 현업에 적용하고 싶은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팁과 노하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제가 평소에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고 다녔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남겨둘까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AWS 현재 현업에서 적용하고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AWS 공부를 막 시작한 분들한테도 굉장히 유용한 팁이 될 거기 때문에 한번 쭉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그래서 제목은 AWS를 공부하고 현업에서 적용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AWS를 공부하는 팁들 먼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 팁은 공식 문서를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다양한 경로로 AWS의 지식을 습득하고 계신데요. 예를 들어서 뭐 스택 오버플로우라든지 혹은 뭐 다양한 매체들 혹은 챗GPT 이렇게 AI를 통해서 다양한 지식을 얻으시기도 하고 뭐 AWS 강의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매체에서 여러분께서 AWS 지식을 얻고 계신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지식들을 여러분께서 믿을 수 있느냐 그것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경로로 다양한 지식들을 습득을 하지만 그게 정말로 맞는가 이것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검증의 기준 자체가 바로 공식 문서여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AWS 지식 소스가 있지만 믿을 거는 공식 문서뿐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의도치 않더라도 틀린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말씀을 드린다든지 혹은 여러분께서 어떤 블로그를 읽어가지고 아 이런 거구나 했는데 AWS는 정말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AWS 새 소식인데요. 5월 17일 하루만 해도 이렇게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하루마다 어마무지하게 바뀌는 것들이 많고 이것에 따라서 AWS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그때는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안 될 수도 있고 혹은 그때는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될 수도 있고 혹은 방법이 바뀔 수 있고 다양하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기준을 삼으시는 게 필요한데 그게 공식 문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 외에도 AWS 다양한 서비스들은 서비스가 변경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종료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는 엄청 오래전에 찍은 영상인데요. AWS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하면서 제가 AWS의 퀀텀 레저 DB를 말씀드렸는데 이 퀀텀 레저 DB는 2025년 7월 31일 날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영상을 보셨으면은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거 써먹어봐야지 하실 수가 있는데 이미 종료가 됐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뭔가 지식을 얻으시는 건 좋지만 그걸 기준으로 고지굿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한번 공식 문서를 보고 확인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비슷한 영상을 찍었는데 유튜브 영상 너무 믿지 마세요. 저도 믿지 마시고 다른 사람도 믿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기타 조금 더 신뢰할 만한 리소스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리포스트, AWS의 공식 제공 지식 커뮤니티인데요. 여기 올리시는 내용들은 종종 AWS 직원분들도 답변하면서 공식 문서에도 레퍼런스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포스트에서 다양한 컨텐츠를 얻으실 때는 다른 컨텐츠보다 조금 더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AWS 블로그 이거는 신규 소식이라든지 혹은 사용 사례들을 잘 정리해두는 블로그가 있죠. 여기서 나온 내용들은 정말로 너무너무 유익하고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걸 계속 업데이트까지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AWS 블로그는 굉장히 좋은 소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AWS의 리인벤트 영상들 우리 AWS 1년의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가 리인벤트인데 이 리인벤트에 관련된 영상들은 유튜브에 종종 올라옵니다. 이 영상들은 거의 AWS의 준 오피셜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여기서 나온 것들은 다 신뢰하셔도 되지만 예전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리인벤트 뭐 2021 이런 것을 보실 때는 지금은 변한 게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기타로 AWS 공식 새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께서 믿을만 하지만 제가 이따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것들도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공부 팁은 자료는 꼭 영문으로 보시라는 점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아까 전에 조금 의아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6월 3일 새 소식이라는데 왜 5월 17일이냐? 이거는 제가 6월 3일 날 스크린샷을 찍은 건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컨텐츠들이 올라왔는데 6월 3일 기준으로 이렇게 새 소식 한글은 5월 17일 걸로 멈춰 있어요. 왜 그러냐? 번역을 해서 맞고 틀린지 검증하는데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대충 1주에서 2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가장 최신의 소식을 빠르게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공식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글에 들어가서 AWS 람다가 S3 로그를 이제 전달하는 기능이 최근에 추가되었는데 이것을 보시면은 여기 sending lambda function logs to S3 이렇게 있죠. 공식 문서가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께서 한국어로 바꿔보시면은 아직 번역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구글에서 이걸 찾아보셔도 한국어로 찾아보셔도 이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서로만 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놓치실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은 제가 요즘 잘 쓰고 있는 AWS의 DSQL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리얼 타입을 지원하지 않는 건데요. 요것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아마존 DSQL은 시리얼 유형의 기본키 증문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한국 문서를 보시면은 한글로 된 문서들이 이게 쭉 있어요. 근데 요거 여러분 디프리케이티드 된 문서입니다. 보시면은 한국어에서 영어로 바꾸면 아예 문서가 없어졌어요. 거기다가 이제 이전 문서를 보면은 여기 아마존 오로라 DSQL 사용한 프로그래밍에서 파이썬을 사용한 프로그래밍 이런 식의 예제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프로그래밍 with 오로라 DSQL 여긴 예제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공식 문서, 영문 문서는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고 심지어 목차도 달라져요. 이거는 뭐 공식 문서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이 정보가 유효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뭐 지원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하게 바뀔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공식 문서를 보실 때 혹은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실 때는 되도록 영문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공식 문서를 포함한 대부분의 자료는 영문이 가장 정확하고 최신 내용이에요. 이외에 용어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필요하면 영문 문서를 한글로 번역해서 보시는 걸 감안하더라도 되도록 영문 문서를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대이기도 하고 굉장히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픈소스 뭐 깃허브를 찾아보시던 혹은 새로운 패키지 프레임워크를 찾아보시던 이런 거 보실 때도 영문 문서 기준으로 최신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런 영어 문서를 보실 수 있는 능력은 개발자한테 필수죠. 이것 때문이라도 여러분께서 되도록이면은 공식 문서를 포함한 다양한 문서들은 영문으로 보시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내가 정말 영어가 힘들다 라고 하시면은 영문 문서를 뭐 구글 번역이라든지 다양한 경로로 번역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번역해서 보시는 걸 추천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팁은 바로 공식 문서도 믿지 마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공식 문서 보라고 거기다 영문 문서로 보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 AWS 문서가 항상 100% 맞지 않습니다. 제가 관련 영상도 한번 찍었었죠. 예를 들어서 SQS의 딜리트 메시지 동작이라든지 AWS 오토스케일의 원풀 동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공식 문서와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공식 문서에는 이렇게 스탠다드 경우에는 핸들로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삭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피포 같은 경우에는 삭제가 안 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아예 삭제 요청이 실패랍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공식 문서에서 나온 것과 실제 동작이 좀 다른 경우가 왕왕 있어요. 거기다가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에 디테일을 놓치기가 쉬워요. 내가 이렇게 공식 문서에 있는데 그거를 놓치기도 쉽다는 얘기예요. 꼼꼼히 보지 않는 이상. 저는 다양한 세션이라든지 뭐 네트워킹 그리고 제 경험상 정말로 많은 경우에 공식 문서에 이렇게 써 있는데 그렇지 않았더라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얘기가 뭐 AWS를 블레임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냥 너무 방대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가끔은 이렇게 틀린 점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 결론은 직접 여러분께서 뭐든지 해보고 검증해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식 문서 보고 이게 맞구나 바로 납득하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거라면은 여러분께서 되도록이면은 직접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부장님이 AWS 관련 지식을 물어보셨어요. 박대리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AWS 강의실을 보시고 그 다음에 공식 문서를 봤는데 이러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틀렸어요. 그럼 누가 책임지죠? 물론 책임은 뭐 책임 소재를 갈릴 일은 아니겠지만 공식 문서까지 찾아봤지만 무조건 100% 그걸 신뢰하고 그걸 기반으로 아키텍처를 짜기 전에 실제로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 해보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부장님 제가 이거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해보진 않았습니다. 한번 해보고 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라고 하셔도 부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당장 결론을 내 이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뭐든지 직접 해보고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경험해 본 뒤에야 여러분께서 100% 신뢰할 수 있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제 AWS 강의실 영상들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가 항상 데모를 실어 놓죠. 이건 왜 그러냐면은 저도 컨텐츠를 만들기 전에 공식 문서를 찾아보고 꼼꼼히 본 다음에 직접 해봐요. 정말 그런가?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도 제가 해본 것을 그대로 따라 하실 수 있게 실습을 넣어놓는 거예요. 왜? 저도 틀릴 수 있으니까. 제 말은 이러고 제가 경험한 건 이런데 여러분이 직접 해보세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데모를 실어 놓고 직접 해보실 수 있게 만들어 놓으니까 여러분께서도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셨을 때 직접 해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국 틀리면 내 책임이고요.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한 번쯤은 검증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요.
자, 그 다음 지금부터는 이제 AWS 현업 팁인데요. 일단 몇 가지 아키텍처 팁부터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아키텍처는 유연해야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AWS를 기반으로 혹은 다양한 요소들 기반으로 아키텍처 설계하실 때 각 단계별 상황에 따라서 아키텍처를 유동적으로 설계하셔야 돼요. 여기서 상황이라면은 인원도 있고 숙련도도 있고 요구사항도 있고 회사별 단계도 있고 예산도 있고 기간도 있고 굉장히 다른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설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절대적인 베스트 프랙티스는 없어요. AWS 블로그에 나와 있는 것도 베스트 프랙티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베스트 프랙티스는 항상 변동하고 나는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우리 상황에 맞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는 어차피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느 시점에는 갈아엎게 돼 있어요. 이게 크게 갈아엎냐 아니면 적게 갈아엎냐 이의 문제지 언젠가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뭐 카카오톡도 한번 다 갈아엎었죠. 그리고 정말로 많은 회사들이 다양한 경로로 아키텍처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따라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계속 변하기 때문에 100% 완벽한 아키텍처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께서 아키텍처 짜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꼭 여러분께서 고려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께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창기 스타트업이에요. 그럼 지금 중요한 것이 아키텍처를 고도화하는 것인가 아니면 빠른 프로덕트인가 혹은 팀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숙련도는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질문을 하신 다음에 그거에 맞게 아키텍처를 짜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전통적인 3티어 아키텍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로 이제 웹서버를 놓고 퍼블릭 프라이빗 나눠 놓고 이런 식으로 잘 구성이 돼 있죠. 근데 요거를 인원이 2명인 AWS를 잘 모르는 스타트업에서 MVP 투자자한테 보여줄 빠른 프로토타이핑으로 만들 때 요게 다 필요할까요? 아니죠. AWS도 잘 모르겠고 그냥 간단하게 올릴 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냥 퍼블릭 서브넷에 모두 놓고 그냥 간단하게 구성할 수도 있겠죠. 넷 게이트웨이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RDS도 뭐 퍼블릭 노출돼도 되고 하루에 뭐 2명 들어올 건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베스트 프랙티스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단계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단계에서는 요게 가장 적절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잘 돼서 투자 받고 혹은 요게 시장에 먹히게 되겠다. 그럼 그때 고도화해도 늦지 않습니다. 무조건 DB는 뭐 프라이빗에 있어야 되고 접근을 통제해야 되고 이런 것들 이렇게 무조건이란 건 없고 각 단계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루에 10,000명 이상 접속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이런 구조라면 좀 곤란하겠죠. 보안적인 이슈도 있고 뭐 다양하게 최적화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아키텍처가 다른 것을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돼요. 참고로 저는 서벌레스를 굉장히 좋아하고 많은 분들한테 서벌레스를 설파하고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서벌레스가 정말로 잘 활용될 수 있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습니다. 그런 서벌레스가 잘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서벌레스가 못 푸는 문제도 있고 서벌레스를 도입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있고 아닌 회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작정 서벌레스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항상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서벌레스를 잘 다룰 수 있는 문제를 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아키텍처를 잘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숙련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서벌레스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100% 무조건 이게 좋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저는 한 번쯤 고개를 갸우뚱한 다음에 의심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게 서벌레스가 됐던 뭐 쿠버네티스가 됐던 뭐가 됐든 100% 그게 좋다 이거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확장성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필요해요. 이거는 무조건 필요해요. 항상. 왜? 이 지금 단계는 미약하고 대충 짰더라도 나중에 잘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어 있는 아키텍처와 그렇지 않은 아키텍처는 나중에 비용이 3배, 4배, 5배, 10배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더 고도를 하게 되는데 이때 확장성에 대한 고민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정말로 쉽게 확장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럼 다 뜯어 고쳐야 돼요. 누가?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최대한 디커플링을 시키는 거예요. 이 디커플링이 무엇이냐?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지만 결합에는 긴밀한 결합이 있고 느슨한 결합이 있습니다. 긴밀한 결합은 구성 요소끼리 이렇게 잘 얽혀있기 때문에 하나를 떼기 어려운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의 몸이죠. 여러분의 팔만 떼가지고 다시 붙일 수 없죠. 다른 걸로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아프겠죠.
근데 느슨한 결합은 이렇게 각 주체들끼리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빠져나가도 다른 것이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파란색을 바꾸고 싶다. 그럼 긴밀한 결합 상황에서는 이걸 드러내려면 다른 구성 요소한테 모두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 영향을 받은 다음에 여기도 고치고 여기도 고치고 해야 되는데, 느슨한 결합이 되어 있다. 그 경우에는 이것만 그냥 이렇게 뗐다가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아키텍처가 좋고, 이런 구조로 항상 어떻게 아키텍처를 짜실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SQS인데요. 만약에 영상을 업로드한다. S3에다 영상을 업로드해가지고 EC2에서 처리하는 아키텍처예요. 이런 식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EC2가 아니라 이 케이스로 바꾼다. 그럼 얘도 바꿔야 되고 얘도 바꿔야 되고 난리를 쳐야겠죠? 그게 아니라 여기다 SQS를 둔다고 치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요 아마존 S3는 SQS에 이렇게 자동으로 던지기만 하고 요것을 이렇게 가져가는 구조예요. 요 구조가 되면은 몇 가지 이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 첫 번째로 인스턴스가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아무런 로직의 변화가 없죠. 왜냐면은 인스턴스가 다시 복구가 되면은 여기서 가져갈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캐퍼시티가 절반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뭔가 로직에 유실이 없어요. 왜냐면은 각각 처리하는 것들이 여기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의 장점은 만약에 여러분께서 동영상을 전 처리하는 거, 뭔가 새로운 로직을 구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 부분은 바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요 EC2들은 요 SQS에서 뭔가를 가져가는 것만 계속 수행하면 되기 때문에. 아까 아키텍처랑 동일하죠. 요 EC2의 역할은 요 SQS에서 뭔가를 가져가서 수행한 다음에 던지는 거예요. 근데 요게 아키텍처가 변했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던 거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뭔가를 던지는 주체가 바뀌었을 뿐, 여기는 어떻게 뭔가가 이루어진지 알 바 없고, 요 EC2들은 SQS에서 계속 가져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디커플링을 해놨을 때 어떤 게 가능하냐? 아키텍처를 점점 확장시키고 고도화해 나가더라도 각각의 주체들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디커플링이라든지 확장성은 항상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팁은 모든 것의 비용을 고려하시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비용을 반드시 요구사항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항상 수익을 고려해서 시스템을 설계해야 돼요. 이건 좀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시스템을 설계하다 보면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상 아키텍처 설계할 때 고민해야 되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거나 우리 비즈니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단위 가격이 적어지는 걸 고려해야 돼요. 그게 아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느냐? 우리 시스템이 커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의 단가는 점점점 늘어나.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죠? 아, 사람들이 오면 올수록 손해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키텍처를 짜실 때도 사람들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우리가 단가가 적어져서 점점 이득이 커지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만들 수 있는가, 요것을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비즈니스가 커지고 아키텍처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수록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 기뻐지는 그런 아키텍처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뭐 리졸브드 인스턴스라든지 세이빙스 플랜이라든지 AWS의 다양한 요금들은 티어별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적게 냅니다. 단가가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고민하시려면은 반드시 요구사항에 비용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는 대로 여러분께서 뭔가 개발하시기 전에 요구사항을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여기다가 우리는 무슨 비용으로 또 얼마만큼 구현할 것이다. 혹은 이 비용은 여기 들고 이 비용은 저기 들고 요만큼의 버짓이 한 달에 얼마가 나올 것이다를 요구사항으로 반드시 이렇게 명시를 하시길 바랍니다. 요게 안 되면은 다 좋은 거 가져다 쓰다가 여러분께서 쓸데없이 손해만 보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께서 항상 이렇게 이거 기능이 있고 요게 있고 기획자들한테 혹은 대표님한테 받아서 기능 명세를 할 때 우리 비용은 어떻게 할 거죠? 우리 얼마가 들 거예요? 언제까지는 얼마고 그 다음부터 얼마가 들 거고 사람 한 명이 가입했을 때 이걸 사용할 때 얼마가 듭니다. 요것을 여러분께서 항상 고려하시고 요것에 입각해서 움직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민해야 될 거는 항상 자동화를 고민해야 돼요. 이번 2025 서밋에서 2일차 기조연설에서 아마존의 CTO이신 버너 보길스 박사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 중에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은 가능한 모든 것을 자동화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무엇을 자동화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자동화할지 않을지 선택하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디폴트가 자동화란 얘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일단 자동화를 염두에 두고 어떤 것들 자동화 못하게 될지 혹은 나중에 해야 될지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동화하는 습관을 꼭 들이시는 걸 추천하는데 AWS에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 반복이기 때문에 자동화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다양한 자동화의 여지가 있죠. 자동으로 EC2가 꺼지고 켜진다든지 루트 로그인 알람이 나온다든지
혹은 패스워드가 자동으로 로테이션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관리 리소스를 덜 들일수록 점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져요. 저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다양한 자동화 예제를 들어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참고하신 다음에 여러분께서 최대한 2번 이상 할 것 같은 건 무조건 자동화 시킨다는 마인드로 하시면 좋습니다. 이외에도 여러분께서 인프라를 직접 프로비전 하신 게 아니라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 IAC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이런 것들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먼 에러라든지 뭐 재사용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라도 되도록이면 빨리 자동화시키고 되도록이면 빨리 코드로 관리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많은 분들이 나는 이거 익숙해질 때까지 그냥 콘솔로 프로비전 한 다음에 다 잘 되면 그때 IAC로 만들래요. 그러지 마시고 AWS를 좀 더 아신다, 여러분께서 다루실 수 있다,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다고 하시면은 그냥 바로 IAC로 넘어가세요. 그게 여러분의 시간과 자원과 리소스와 정신건강을 세이브하는 좋은 길입니다. 그 다음 팁은 여러분께서 계정은 최대한 분리시키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최대한 스테이지라든지 프로젝트라든지 팀별로 AWS 계정을 나누세요. 최대한 많이 나누시고 처음 계정에 모든 서비스를 프로비전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용 계산도 그렇고 뭐 하나 잘못 건들면은 다 터진다든지 서비스 종료됐을 때 리소스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서비스별로, 프로젝트별로, 비용별로 혹은 보안적인 측면에서 블러스트 레디어스별로 계정을 많이 나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AWS 계정 하나만 쓰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된 영상들을 몇 개 올려놨는데 AWS의 다중 계정을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되도록이면은 AWS 계정은 빨리 처음에 몇 번 실험해보는 거 좋지만 그게 확정돼서 AWS 써야겠다, 그러면은 바로 AWS 계정들을 나누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최대한 일찍 적용시켜야 되는 이유, IAC라든지 혹은 계정 분리라든지,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 게임 하시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경험치 증가라든지 혹은 뭐 연구 속도 증가라든지 이런 능력들이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여러분 게임이 끝날 때 찍는 게 좋을까요? 게임 처음에 찍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게임 처음에 찍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이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뭔가 이제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코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면 여기 도입한 순간부터 쭉 이만큼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생산성과 유지 비용에 대해서. 근데 요것을 늦게 도입하면 늦게 도입할수록 요걸로 이득을 보는 구간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계정을 분리시키시고 되도록 빨리 인프라에저 코드를 도입하시고 되도록 빨리 자동화를 하시고 이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여러분께서 되도록 빨리, 삽질이라도 잘 모르겠지만 무섭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A와 함께 하든 뭐 영상을 보시든 뭘 하시든 되도록 빨리 도입하셔서 되도록 빨리 삽질하고 노하우를 얻어가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노하우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혼자 공부하지 마세요. AWS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비슷한 고민은 누군가가 해봤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양한 AWS 관련 커뮤니티에서 효율적으로 이제 고민 해결이 가능한데요. 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라든지 페이스북 커뮤니티라든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굉장히 좋은 세션들이, AWS는 제가 보기에는 모든 토픽들 중에서 정말 활발하게 가장 많은 주제들로 논의가 되고 세션이 열리는 토픽이에요. 그래서 AWS 서밋이라든지 뭐 커뮤니티 데이라든지 혹은 KR위즈 소모임 같은 것들, 이렇게 정말 좋은 모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다양한 정보들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나는 AWS 잘 모르는데 가도 되나요? 잘 모르니까 가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잘 모르니까 가셔야 되고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오시고 그분들한테 알려주시려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저는 반드시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AWS 서밋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여기는 반도 안 나왔어요. 거의 2만 명 가까이 왔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AWS에 관심을 가지고 AWS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기서 나온 노하우들을 나눌 수 있는 게 다양한 세션들인데요. 이런 식으로 뭐 네트워킹 기회도 있겠지만 이렇게 KRG 소모임 같은 경우에는 주제별 그리고 지역별로 나눠져 있고요. 주제별은 여러분께서 관심 있으신 주제별로 가시면은 그 주제에 대해서 관심 있고 그 주제를 많이 다뤄보시거나 고민 있으신 분들이 거기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럼 여러분의 고민을 나눴을 때 조금 더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뭔가 뭐 데브옵스라든지 혹은 뭐 아키텍처라든지 이런 식으로 고민이 있다. 그럼 그 주제에 맞는 소모임을 찾아가셔서 한번 나눠보세요. 혹은 여러분께서 그냥 네트워킹이 필요하고 현재 기술이 빨리 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얻고 싶다.
그러면은 뭐 지역별 소모임 이런 곳에 나가셔도 굉장히 좋은 네트워킹과 좋은 주제들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걸 위해서는 AWS의 meetup.com, KRG meetup.com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각 주제별로 혹은 소모임별로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요거 링크는 제가 밑에 자세히 넣어 놓을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6월 24일에 제가 오가나이저로 있는 AWS 서버레스 소모임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하는데요. 굉장히 좋은 발표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매달마다 열려요. 이런 것들이 다양한 주제로 열리니까 꼭 와서 한 번씩 참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AWS 강의실도 자주 오픈 모임을 엽니다. 그래서 AWS 강의실 분들께서도 모여가지고 세션도 하고 네트워킹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저희도 6월 달에 이미 마감이 됐지만 매달마다 열 예정이니까 이런 오픈 모임에도 여러분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면은 이런 식의 이제 좋은 분위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 말고도 예전에는 와인도 먹고 피자도 먹고 그랬는데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볍게 네트워킹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AWS 강의실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이 AWS와 관련된 내용들을 나누기 때문에 익명 기반이에요. 그래서 가볍게 들어오셔도 눈팅을 하셔도 좋으니까 여기 참여하셔서 다양한 소식과 또 AWS와 관련된 얘기들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오픈 채팅방에 오셔서 교류하시면서 다양한 토픽들이 오고 가는 것들을 들으시는 것도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외에도 오픈 채팅방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AWS의 모든 것 오픈 채팅방이 있고요. 또 스택 오버플로우가 있는데 이거 외에도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참여하셔서 여러분께서 혼자 공부하지 마시고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항상 나누면서 같이 성장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AWS를 공부할 때 혹은 현업에서 적용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되는 팁과 노하우들 정리드렸는데 여러분께서도 여러분만의 팁과 노하우가 있다. 나누고 싶은 노하우나 팁이 있다면은 댓글로 같이 공유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AWS 강의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